2024년 10월 경기도 시흥 오이도 수산시장이었습니다. 겨울이 오기 직전에 바닷바람이 시장 골목 깊은 안쪽까지 파고드는 날이었고, 이른 아침부터 상인들은 각자의 좌판을 펼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생선 비린내와 짠내가 뒤섞인 공기가 골목 바닥까지 두텁게 깔려 있었고, 새벽 경매에서 들어온 넙치와 광어와 참돔이 각자의 수조 안에서 꼬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오이도 수산시장은 서해안 드라이브를 즐기는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시장이었어요. 주말이면 골목 끝에서 끝까지 사람들로 꽉 차는 곳이었는데, 그날 아침만큼은 관광객보다 낯선 차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중형 세단 두 대가 시장이 입구 앞에 나란히 멈춰 서 있었어요. 시동이 꺼지고 조수석 문이 먼저 열리더니 양복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50대 중반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 뒤를 이어 뒷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짙은 회색 재킷을 걸친 남자가 발을 내딛었어요. 키가 훤칠하고 머리가 반백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오랫동안 사업 현장을 지켜온 사람답게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최진혁이었어요. 올해 64으로 건설자재, 제조업체 한국자재의 대표였고, 이 지역 도로 확장 재개발 사업에 석 달 전부터 참여하게 된 회사의 수장이었습니다. 옆에 선 부사장 박성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상인들이 소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진혁은 대답하지 않고 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코트깃을 세웠어요. 10월의 오이도 바닷바람은 생각보다 많이 차가웠습니다. 걸으면서 진혁은 주변을 천천히 살폈어요. 재개발 부지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어떤 가게들이 포함되는지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 시장은 규모가 작았지만 오래됐어요. 가게 간판들이 10년, 20년씩 된 것들이었고, 수조 안에서 숨 쉬는 활어들처럼 이 시장 자체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있는 곳이었습니다. 박성준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저쪽 모퉁이부터 이 골목 끝까지가 부지 범위에 포함됩니다. 좁은 골목 양쪽으로 생선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넙치 손질을 하던 할머니 상인이 진혁을 흘끗봤는데 정장 차림의 낯선 사람이 영 마뜩찮은 모양이었어요. 조개구이를 준비하던 아주머니는 고개를 돌렸고, 채소 좌판 앞에 할아버지는 혀를 찼습니다.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재개발하는 데서 온 거 아냐? 또 다른 목소리가 대꾸했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저 차 봐봐. 진혁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걸었어요. 이런 눈초리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재개발 현장이라면 어디서나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다만 이번에는 그 시선들이 유독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시장 안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어요. 진혁은 계속 걸었습니다. 시장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박성준이 멈추며 지도를 폈어요. 이쪽 구간 상가 7개가 이번 사업 대상입니다. 그 중에 수산물 가게가 4개 있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장 중간쯤 자리한 작은 생선 가게 앞에서 진혁의 발걸음이 딱 멈췄어요. 가게 안에서 60살은 됐을 여자가 넙치 한 마리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흰색 고무 앞치마를 두른 여자였는데 생선 등에 칼을 넣는 각도가 정확하고 손놀림이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온 사람처럼 능숙했어요. 짧게 자른 머리는 군데군데 휘어 있었고 햇볕에 그을린 목덜미는 가느다란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어깨가 조금 구부정했는데 수십 년의 새벽을 버텨온 몸이 그렇게 되는 것이었어요. 가게 안쪽에서 젊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25에서 30 사이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수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대야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참돔 몇 마리 들어왔어. 60대 여자가 칼질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어요. 5마리야. 점심 전에 다 나갈 거야. 진혁은 그 대화를 들으며 굳어 있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서류 봉투가 스르르 빠져나갔어요. 박성준이 황급히 집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60대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무언가 느낌이 왔는지 가게 밖을 한번 쓱 둘러보다가 진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고 손에 들고 있던 칼이 도마 위로 떨어지면서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젊은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왜? 하지만 60대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진혁에게서 떼지 않았어요. 배소희였습니다. 28년 전 진혁이 내보낸 여자였어요.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고 체형이 달라졌지만 눈매는 똑같았습니다. 무언가를 참을 때 입술을 안으로 당기는 버릇도 그대로였어요. 소희는 단 2초 만에 시선을 거뒀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박스 정리해 라고 딸에게 말했어요. 목소리는 낮고 잘렸지만 도마 위에 올려놓은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일어서며 진혁 쪽을 한번 봤어요. 그 옆모습에 진혁의 심장이 한번 건너뛰었습니다. 눈 밑의 점, 턱선의 각도. 어딘가에서 본 것 같다고 느꼈는데 그것이 거울에서 보던 자신의 각도라는 것을 알아채는 데는 몇 초가 걸리지 않았어요. 박성준이 낮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진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 생선가게 사장 이름 알아봐요. 라고만 짧게 말하고 시장 골목을 돌아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박성준이 뒤에서 서류를 챙기며 따라왔어요. 차에 올라탄 진혁은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두 손으로 잡고 앞만 봤어요. 머릿속으로 방금 본 장면이 계속 재생됐습니다. 60대 여자의 눈매, 젊은 여자의 턱선. 그리고 둘이 나누던 엄마 오늘 참돔 몇 마리 들어왔어 라는 평범한 대화. 소희가 임신 5달이었다는 사실이 갑자기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28년이 지났으니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올해 28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본 저 젊은 여자는 딱 그 나이였어요. 박성준이 운전석에 올라탔지만 진혁은 출발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시장 골목이 보였어요. 생선 손질하는 여자의 뒤통수가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28년 전 임신한 배를 두 손으로 감싸며 대문을 나서던 그 뒷모습과 방금 도마 앞에서 고개를 들던 그 뒤통수가 하나로 겹쳤어요.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이 흐려지며 과거로 넘어갑니다. 1993년 가을, 인천 부평이었어요. 배소희는 그때 30살로 작은 봉제 공장 재단실에서 하루 10시간씩 일하는 여자였습니다. 재단실은 창문이 작아서 한낮에도 형광등을 켜야 했고 천장 가까이에 달린 선풍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바느질 소리와 섞여서 하루 종일 들렸어요. 아버지는 소희가 중학교 2학년 때 간암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공장 식당에서 식판을 닦고 밥을 퍼 담으며 소희와 남동생 둘을 혼자 키웠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지만 손이 빠르고 눈썰미가 좋아서 재단팀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지각 한 번 없이 일했어요. 월급을 받으면 월세를 내고 어머니 생활비를 보내고 남동생 학원비를 보태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게 자신의 자리라고 생각했고,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묵묵히 했습니다. 그렇게 지낸 지 3년째 되던 가을, 거래처 방문으로 공장에 온 남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최진혁이었습니다. 건설자재 회사 한국자재에서 영업일을 하는 33살의 남자였어요. 덩치가 크고 과묵했지만 소희에게는 처음부터 친절했습니다. 재단실 앞 복도에서 길을 잃은 척하면서 말을 건 게 시작이었어요. 인천 용현동의 작은 냉면집에서 처음 밥을 먹었고, 주안공원에서 1시간쯤 걸었고, 동인천 쪽 오래된 영화관에서 영화도 봤습니다. 진혁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소희가 말할 때는 꼭 눈을 보면서 끝까지 들었어요. 소희가 아버지 돌아가신 이야기를 할 때도, 공장 일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할 때도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들어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소희는 그것이 좋았어요. 1년 남짓 만나다가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결혼식은 인천 동구의 작은 예식장에서 올렸는데 소희 쪽 하객은 공장 동료들과 동네 어른들이 전부였어요. 흰 드레스가 생소했지만 단상에 서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은 가지 않았어요. 진혁이 일이 많다고 했고 소희도 그냥 좋았습니다. 진혁 집으로 들어갔어요. 3층짜리 단독 주택이었는데 1층은 장영옥이 쓰고 2층이 진혁의 방이었습니다. 소희는 2층에 짐을 풀면서 창문으로 마당을 내려다봤어요. 나무 한 그루가 마당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 생각이 틀리지 않았지만 전혀 다른 의미가 됐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고 첫날 가족 식사 자리에서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 장영옥은 식사 내내 단 한 번도 소희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진혁 친척들이 말을 걸어도 소희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았고, 소희가 국을 더 드릴까요? 라고 물어도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진혁이 잠든 뒤 장영옥이 소희를 부엌 앞으로 불렀어요. 살림은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해요. 맘대로 바꾸지 말고 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처음 나눈 대화의 전부였어요.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에 일어나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진혁이 좋아하는 조기구이까지 올렸는데 장영옥이 식탁에 앉더니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간이 왜 이래요? 시어머니 입맛도 모르나? 소희는 아무 말도 못하고 냄비를 다시 들었습니다. 그런 아침이 첫날만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간이 틀렸다. 음식이 짜다. 왜 이 재료를 썼느냐. 소희는 그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다시 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장영옥은 소희의 외출 일정을 집사에게 보고받기 시작했고, 공장 친구를 만나러 가려 하면 살림부터 끝내고 나가요?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택배를 받아도 전화를 해도 장을 봐도 장영옥의 눈을 거쳐야 했어요. 진혁은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어머니가 원래 좀 그래라며 넘어갔습니다. 소희는 혼자서 버텼어요. 결혼 초에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고, 6개월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으면 1년이면 달라질 거라고 기다렸습니다. 그 집에서 소희는 점점 숨을 죽이는 법을 배웠어요. 큰 소리로 웃지 않는 것, 먼저 나서지 않는 것,
눈에 띄지 않는 것.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진혁에게 말하면 진혁은 며칠 후에는 잊어버렸어요. 소희는 혼자였습니다. 결혼 2년째 되던 해 겨울, 소희는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리고 입맛이 없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장영옥 눈에 띄기 싫어서 혼자 약국에 들러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가방 깊이 넣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화장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확인했어요. 2줄이 나왔습니다. 소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배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도 2 손으로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생기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혁도, 장영옥도 손자가 생기면 조금은 따뜻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혁에게 말했더니 잠깐 멍하다가 조심스럽게 웃었어요. 밥상을 함께 차리면서 어깨가 스쳤을 때 진혁이 먼저 손을 잡았습니다. 소희는 그때 처음으로 결혼을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행복이 아주 가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며칠 뒤 소희는 장영옥이 전화하는 소리를 지나치다 들었는데 소희 이름과 성심이원이라는 단어가 섞여 들렸습니다. 그냥 지나쳤어요. 임신의 기쁨이 앞섰거든요. 그날 밤 소희는 딸이면 하은이라고 지으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동쪽의 빛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은 이듬해 봄이었고 소희는 마음속으로 그날까지 하루하루를 세어가면서 버텼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이 집이 조금은 달라질 거라고, 장영옥도 손자를 보면 누그러질 거라고, 진혁도 곁에서 더 자주 있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소희가 그 무렵 가진 유일한 버팀목이었어요. 그러나 그 버팀목은 생각보다 훨씬 일찍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임신이 주는 설렘과 장영옥이 만들어 놓은 두려움이 한 배 안에서 뒤섞이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소희는 매일 아침 배를 만지며 버텼습니다. 일어나서 밥을 짓고 장영옥 눈치를 살피고 밤에 혼자 배를 다독이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그러나 그 버팀목이 어떻게 무너지게 될지를 그때의 소희는 꿈에도 몰랐어요. 임신 넉 달째 되던 어느 낮이었습니다. 소희는 슈퍼에서 과일을 사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부평에서 살던 때와 달리 이 동네는 소희에게 익숙하지 않았는데 골목이 비슷하게 생겨서 자주 헷갈렸습니다. 그날 돌아오는 길에 성심의원 앞을 지나게 됐어요. 성심의원은 오래된 작은 내과 의원이었는데 간판이 낡았고 유리문에 흰 칠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평소엔 그냥 지나치던 곳이었는데 그날은 의원 정문 앞에 사람이 있었어요. 2 사람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가죽 핸드백을 들고 깃이 달린 코트를 입은 여자는 장영옥이었습니다. 장영옥은 의원 원장으로 보이는 남자에게 하얀 봉투를 건네고 있었어요. 남자는 봉투를 받아 가운 주머니 안쪽으로 바로 밀어 넣었습니다. 2 사람은 낮게 몇 마디를 나눴고 장영옥이 고개를 끄덕이며 차 쪽으로 걸어갔어요. 소희는 가게 처마 안쪽에 서서 장영옥이 차에 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어요.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봉투가, 원장이 받는 태도가 2 사람이 아무도 없는 오후에 만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좋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소희는 진혁에게 말하려 했습니다. 진혁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저녁상을 차리면서 오늘 성심의원 앞에서 어머니가 원장님께 봉투를 드리는 것을 봤는데 뭔지 아느냐고 물었어요. 진혁은 소희를 잠깐 봤다가
어머니가 어디 아프신가 봐 라고 말하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소희는 밥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밀어붙이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진역은 장영옥이 관련된 일이라면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어머니니까 다 이유가 있겠지. 소희는 혼자 이불 속에서 봉투 장면을 되짚어 봤어요. 봉투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 원장과 나눈 대화는 무엇이었을까? 생각할수록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임신 중이라 몸이 무거웠고 피곤했어요. 배 안에서 아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것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2번 깼는데 그때마다 하얀 봉투 생각이 먼저 났어요. 장영옥이 원장에게 봉투를 건네던 손, 원장이 그것을 받아 주머니에 넣던 동작, 두 사람이 낮게 나누던 말소리가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소희는 배를 쓸어내렸어요. 아직 답이 없었지만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로부터 닷새 뒤였습니다. 진혁이 소희를 거실로 불렀어요. 소희가 거실로 나가보니 테이블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협의 이혼 합의서였어요. 옆에 작은 봉투도 하나 있었습니다. 소희는 앉지 않고 서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보는 순간 등줄기에 찬 기운이 내려갔습니다. 무슨 소리야? 라고 물었어요. 진혁이 천천히 말했어요. 소희 씨 병이 있대요. 어머니가 병원에서 확인을 받아오셨어요. 병이요? 라고 소희가 되물었습니다. 진혁이 봉투를 열고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정신분열증이라는 진단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성심의원 원장 직인이 찍혀 있었어요. 소희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저 그런 병 없어요.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진혁은 어머니가 직접 확인하셨다고 했습니다. 소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닷새 전 성심의원 앞에서 본 장면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가로질렀어요. 하얀 봉투가 원장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던 장면이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 뭐가 있었는지 이제 알았어요. 이것은 어머니가 만든 거예요. 라고 소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닷새 전에 직접 봤어요. 어머니가 원장님께 봉투를 드리는 것을 봤어요. 그 봉투가 이거예요. 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진혁은 소희를 봤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그럴 리 없어요. 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소희는 진혁의 눈을 봤어요. 어머니 말이라면 사실이고 소희 말이라면 의심할 여지가 있는 눈이었습니다. 소희는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협의 이혼 합의서. 손가락 끝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배 안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생각하면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집에 남으면 이 아이가 정신병자 어머니의 자식으로 자라야 했습니다. 장영옥이 그것을 원할 리 없었어요. 진혁도 그 구도를 바꿀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소희는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거실 창밖으로 마당에 나무가 보였는데 잎이 다 떨어진 채 서 있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저 나무에서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었어요. 그 계절이 이렇게 끝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소희는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꼭 쥐었어요. 서명란을 내려다봤습니다. 이름 세 글자가 이 칸에 들어가는 순간 자신이 정신병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집에 남는 것도, 이 종이를 찢어버리는 것도 지금 당장은 선택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협의 이혼 합의서 서명란에 이름 세 글자를 썼어요. 진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소희가 펜을 내려놓자 서류를 집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위로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소희는 캐리어 하나에 짐을 쌌어요. 겨울 옷 몇 벌과 통장, 어머니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배가 5달째였는데 한 손으로 배를 받치고 캐리어를 끌었어요. 현관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뒤에서 발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나섰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골목은 조용했고 가로등이 하나 켜져 있었어요. 소희는 그 불빛 아래에서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걸었습니다. 배 안에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만 생각했어요.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오고 내일이 지나면 또 하루가 온다는 것만 믿었습니다. 그날 새벽이 소희에게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차가운 1월 새벽 공기 속에서 소희는 계속 걸었습니다. 1996년 1월 소희가 인천 남동구 쪽방촌에 방 한 칸을 얻었을 때 보증금도 없었고 이삿짐도 없었습니다. 캐리어 하나가 전부였어요. 방은 2평 남짓 됐는데 부엌과 화장실이 따로 없었고 창문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벽 한쪽에 조그만 선반이 붙어 있었고 그걸 부엌 삼아 썼어요. 월세는 15만 원이었습니다. 임신 막달이었지만 이사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계단을 오르다 허리가 당기면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고 또 올랐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캐리어를 내려놓았어요. 짐이 없으니 정리할 것도 없었습니다. 창문으로 바깥 골목이 보였어요. 좁고 어두운 골목이었는데 저 골목만 빠져나가면 된다고 소희는 생각했습니다. 이 방이 시작이었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소희는 짐을 풀지 않고 창문에 기대어 골목을 오래 내려다봤어요. 저녁이 되자 골목에 불이 켜졌고 누군가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아직 살아 있었어요. 소희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해 3월 딸이 태어났습니다. 분만실 침대 모서리를 양손으로 꽉 잡고 18시간을 버텼어요. 보호자란에는 소희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진통이 올 때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간호사가 보호자 없이 오셨어요. 라고 했을 때 소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보호자가 없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조금만 더요. 라고 말하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조금 더 버텼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아기 울음소리가 터졌어요. 소희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귀로만 들었어요. 살아있다, 울고 있다. 그 생각 하나에 힘을 다 쓴 손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가슴 위에 얹어줬어요. 너무 작았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있었고 눈을 꼭 감고 있었어요. 소희는 그 얼굴을 내려다보며 하은이라고 속삭였습니다. 동쪽의 빛이라는 뜻이었어요. 임신했을 때 혼자 지어둔 이름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 그 이름만 남아 있었습니다. 소희는 아이 이마에 코를 갖다 댔어요.
아직 병원 냄새가 났지만 그 안에 아이만의 냄새가 있었습니다. 처음 맡아보는 냄새였는데 왠지 오래전부터 알던 것 같았어요. 소희는 그때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울었어요. 퇴원 후 소희는 방에 아기 바구니를 가슴 옆에 딱 붙여서 잤습니다. 방이 좁아서 조금만 옮겨도 벽에 닿았어요. 밤에 하은이가 울면 반쯤 잠든 채로 가슴에 붙여 흔들었습니다. 눈을 안 떠도 됐어요. 몸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면 먼저 배달 목록을 확인했어요. 하은이를 포대기에 업고 세탁소 배달 일을 했는데 등이 아파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은이가 등에서 자다가 깨면 소희는 배달 가방을 내려놓고 골목 모퉁이에 앉아 먹였어요. 지나가던 아주머니들이 어머나 어쩜 저렇게 혼자 하나 라고 했는데 소희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에는 돌아와서 눈이 침침해질 때까지 재봉틀을 돌렸어요. 동네 어른들 옷수선이었습니다. 하은이는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 작고 고른 숨소리가 소희를 새벽까지 버티게 했습니다. 소희 어머니는 공장 식당 일을 하면서 매달 5만 원씩 보내줬어요. 딸이 임신한 채 나왔을 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등을 두드려준 어머니였습니다. 그 5만 원이 하은이 분유값이 됐어요. 소희는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고맙다는 말을 했는데 어머니는 뭔 소리야. 내가 고마워야지 하고 끊었습니다. 짧은 통화였어요. 그래도 소희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조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그 무렵 소희에게 거의 유일한 웃음이었어요. 하은이가 5살 되던 해에 소희는 오이도로 이사했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서해 쪽 수산시장 마을이 살기 좋다고 했어요. 소희는 이사할 이유보다 이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짐을 쌌어요. 오이도 수산시장 골목 안에 가게 딸린 방이 하나 나와 있었는데 수산물 가게 자리였습니다. 생선을 다뤄본 적이 없었지만 겁이 없었어요. 첫날 넙치 한 마리를 잘못 잡아서 물린 적도 있었는데 그래도 다음 날 또 잡았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에게 물어보면서 배웠어요. 손질하는 법, 경매 보는 법, 활어 수조 관리하는 법. 틀리면 다시 배우고 모르면 물어봤습니다. 소희에게는 자존심보다 배우는 것이 중요했어요. 배우는데 1년이 걸렸고 가게가 자리를 잡는데 3년이 더 걸렸어요. 하은이는 그 사이에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시장 골목을 뛰어다녔습니다. 소희는 새벽 경매에서 돌아오면 하은이 밥을 차려두고 다시 가게로 나갔어요. 수조 앞에 앉아 있을 때가 제일 조용했습니다. 물소리가 일정하게 났고 활어들이 꼬리를 치는 것이 보였어요. 소희는 수조 앞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가 많았는데 그 시간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이도의 세월이 쌓였어요. 하은이가 크고 가게가 자리를 잡는 동안 소희는 그 골목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2024년이 됐고 하은이는 28살이 됐습니다. 경매장을 혼자 보러 다녔고 손질도 빠르고 손님 응대도 능숙했어요. 소희는 그 모습이 좋았는데 자신이 가르쳤다기보다 시장이 가르쳐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부터 골목 어귀에 양복 차림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지도를 펴들고 무언가 재면서 골목을 걸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사람들이 왔어요. 재개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은 그 직후였습니다. 이 시장이 도로 확장 사업 부지에 포함된다는 말이 골목에 퍼졌어요. 소희는 그 소문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8년 동안 이 골목에서 버텨온 사람이었어요.
이 골목이 어떻게 되든 무너지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그 양복 차림 사람들 중에 자신이 아는 얼굴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28년 전 헤어진 사람이 이 골목 앞에 차를 세우고 내릴 거라고는 꿈에서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좁을 줄은 몰랐어요. 그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소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작았어요. 28년이 지나도 인연이라는 것은 끊어지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잠시 숨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큼은 소희가 아직 전혀 몰랐어요. 오이도 수산시장에서 소희를 본 날 밤이었습니다. 진혁은 사무실 소파에 앉아 서울 외곽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같은 장면이 반복됐어요. 소희가 고개를 들던 순간과 2초 만에 고개를 돌리던 순간, 그리고 가게 안쪽에서 나온 젊은 여자의 옆모습이었습니다. 눈 밑의 점과 턱선의 각도가 낯이 익었는데, 거울에서 자주 보던 자신의 얼굴이라는 것을 차에 타고 나서야 알아챘어요. 소희가 임신 5달이었다는 사실이 갑자기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28년이 지났고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28살이 됐을 거였어요. 방금 본 저 젊은 여자는 딱 그 나이였습니다. 진혁은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밤 서울이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까지 잠을 자지 못했어요. 소파에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반백의 머리카락과 눈밑 주름이 보였는데 저 젊은 여자가 가진 턱선의 각도가 자신의 것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거울 속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28년 동안 어디 있었느냐고. 아무런 대답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희가 젊었을 때의 얼굴을 떠올리려 했어요. 봉제공장 재단실 앞 복도에서 처음 봤을 때의 얼굴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나면 그 얼굴도 흐려지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방금 수산시장에서 본 소희의 눈빛은 하나도 흐리지 않았습니다. 28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진혁은 그때 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진혁은 부사장 박성준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박성준은 55살로 한국자재에서 30년 가까이 일한 사람이었어요. 진혁 아버지 때부터 있던 직원이었고 일 처리가 조용하고 빨랐으며 불만을 내비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진혁이 회사를 물려받고 나서도 같은 방식이었어요. 있는 듯 없는 듯 일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조용히 해결했습니다. 오이도 수산시장 생선가게 사장 이름을 알아봐요. 라고 진혁이 말했는데 박성준이 조심스럽게 되물었어요. 혹시 배소희라는 여자요? 진혁은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었어요. 박성준이 잠시 망설이다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사실 오래전부터 드려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박성준이 의자에 앉는 소리가 났고 손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입을 여는 데까지 잠깐의 침묵이 있었어요. 그 침묵 동안 진혁은 무언가 크고 무거운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밖에서 도로 소음이 들렸는데 그 소리가 멀게 느껴졌어요. 박성준은 30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96년 1월이었어요. 인천 성심의원 근처를 지나다가 장영옥 여사가 병원 정문 앞에서 원장에게 하얀 봉투를 건네는 것을 봤습니다. 봉투가 원장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까지 봤어요.
며칠 뒤 배소희가 집을 나갔다는 소문이 돌고 정신병원 진단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박성준은 자신이 그날 본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집을 새로 구해야 했기 때문에 자리를 잃을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양심에 걸렸고 몇 번 말하려다 결국 하지 못했는데 한국자재가 오이도 재개발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고 소희가 그쪽에 살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고 나서 이번엔 반드시 말해야 한다고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말을 마친 박성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30년을 품고 있던 이야기를 꺼낸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진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박성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혁은 그 말을 들으면서 장영옥의 얼굴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박성준이 가방에서 낡은 갈색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진혁이 봉투를 열었더니 종이 2장이 들어 있었는데 하나는 성심이원 거래 장부 사본이었고 하나는 장영옥이 원장에게 보낸 편지 사본이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며느리 배소희를 내보내야 합니다. 정신병 진단서를 만들어 주시면 원장님. 병원 운영에 어려움 없도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글씨체는 단정했어요. 급하게 쓴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하고 쓴 글씨였어요. 진혁은 그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내 며느리 배소희를 내보내야 합니다. 그 문장이 눈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이것을 쓰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났습니다. 배가 부른 며느리가 집을 나서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진혁은 편지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솟아오르고 주먹이 쥐어졌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편지 속 글씨체는 단정하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랫동안 마음을 다잡고 쓴 글씨였습니다. 그 단정함이 더 무거웠어요. 박성준이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진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 옆에 있던 젊은 여자가 소희 딸이에요. 라고 물었어요. 박성준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희 씨가 이혼 직후에 딸을 낳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8이고 함께 가게를 하고 있어요. 라고 했어요. 진혁은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28년 전 소희가 뭔가 말하려다 멈추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여보 사실은 하고 시작했다가 입을 다물던 모습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할 때 손이 떨리면서도 고개를 들지 못하던 눈빛도 생각났어요. 현관을 나서던 날 임신한 배를 한 손으로 받치고 캐리어를 끌던 뒷모습을 방 안 창문으로 보면서도 부르지 않았던 그때의 자신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한테 가봐야겠어요. 라고 진혁이 낮게 말했어요. 박성준이 언제 가실 거냐고 물었습니다. 오늘요. 라고 진혁이 대답했어요. 오늘 당장 가야 했습니다. 어머니 입에서 직접 들어야 했어요. 따지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를,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를 들어야 했어요. 그래야만 이 다음 발걸음을 뗄 수 있었습니다. 봉투는 지금 여기 두고 가요. 요양원은 경기도 김포에 있었습니다. 강변북로를 타고 1시간 넘게 달리는 동안 진혁은 창밖을 보지 않았어요. 박성준이 운전하는 차 안 뒷자리에서 무릎 위에 봉투를 올려놓은 채
앞만 바라봤습니다. 따지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따지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입에서 직접 들어야 했어요. 그 일이 사실인지 어머니가 직접 했는지. 그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다음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오이도에서 돌아오고 나서 그날 밤 내내 그 생각이었어요. 소희의 눈이 2초 만에 고개를 돌리던 순간이 계속 되살아났습니다. 28년이라는 시간이 그 2초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소희는 진혁을 알아봤어요. 그런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고개를 돌리는 동작 안에 28년치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진혁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가봐야 했어요. 그 일이 사실이었는지, 그리고 왜 그랬는지를요. 그래야 이 다음 일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박성준은 룸미러로 진혁을 한번 봤다가 말을 걸지 않았어요. 진혁이 그런 표정일 때는 건드리지 않는 게 낫다는 것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양원 주차장에 차가 멈추자 진혁이 천천히 내렸어요. 봉투를 손에 쥐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요양원 로비에는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데스크 직원이 안내해 준 곳은 2층 212호였어요. 복도를 걸어가며 진혁은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2달 전이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고 그냥 안부를 물었어요. 어머니는 음식이 맛없다고 했고 진혁은 식단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평범한 대화가 이제 다른 빛깔로 보였어요. 어머니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고 진혁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복도 끝에 212호 문이 있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창문으로 요양원 마당이 보였는데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라는 말이 낮게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장영옥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88살의 몸이 많이 작아졌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고 손이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늘었어요. 그래도 자세는 반듯했습니다. 그것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야, 면회 날도 아닌데. 라고 사무적으로 말했습니다. 진혁은 의자를 끌어와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장영옥의 눈이 봉투로 내려갔다가 빠르게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눈이 한 번 흔들렸어요. 진혁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1996년 1월 소희가 집을 나가기 직전에 어머니가 성심위원회 가셨죠. 라고 진혁이 먼저 말했어요. 장영옥은 창밖을 봤습니다. 원장님께 봉투를 건네셨고요. 라고 진혁이 계속했어요.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라고 장영옥이 말했는데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진혁은 봉투를 열고 편지 사본을 꺼내 어머니 앞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어머니 필체예요. 제가 압니다. 라고 했어요. 장영옥이 편지를 내려다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복도 어딘가에서 휠체어 바퀴 소리가 지나갔습니다. 침묵이 얼마나 됐는지 진혁은 세지 않았어요. 장영옥이 편지를 손가락으로 밀어내지도 짚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테이블 위에 놓아뒀어요. 그 편지가 거기 있다는 것을 모두 알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장영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가 들어온 날부터 알았어. 라고 시작했어요. 뿌리를 모르는 애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 처음부터. 내가 그 여자만 보면
내 말을 안 들었잖아. 이러다 내가 버려지겠다 싶었어. 라고 이어졌습니다. 아이까지 생기면 나는 끝이다 싶었어. 그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내가 영영 내 곁에 없을 것 같았어. 그래서 그랬어. 라고 했어요. 잘못한 거 안다. 라고 장영옥이 말했는데 그 순간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지린역 앞에서 장영옥의 목소리가 흔들리는 것은 평생 처음이었어요. 지린역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우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어요. 그런 어머니의 목소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진혁은 그것을 들으면서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그래도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 내 아들 지키는 것밖에 몰랐으니까. 라고 장영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방 안이 고요했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다가 사라졌어요. 진혁은 어머니를 봤습니다. 오랫동안 자신보다 강하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치마 위에서 손을 쥐었다 폈다 하고 있었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진혁은 어머니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버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에게 버려지는 것을 평생 두려워했고 그 두려움이 결국 더 큰 것들을 망가뜨렸어요. 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희는 임신 중이었어요. 5달이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장영옥이 고개를 들었어요. 딸이에요. 올해 28이에요. 어머니 손녀가 어머니가 쫓아낸 사람 옆에서 28년 동안 살았어요. 라고 진혁이 말했습니다. 장영옥의 입술이 열렸다 닫혔어요. 눈이 굳어졌습니다. 손이 치마 위에서 풀렸다가 다시 쥐어졌어요. 진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면회는 당분간 못 올 것 같아요. 라고만 했어요.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계단을 내려가다가 벽에 손을 짚고 잠깐 서 있었어요. 28년 전 소희가 현관을 나서던 날 창문으로 그 뒷모습을 보면서도 부르지 않았던 자신이 생각났습니다. 주차장으로 나와 차에 탔어요. 시동은 걸지 않았습니다. 박성준이 조심스럽게 뒷자리를 봤어요. 진혁은 앞을 보고 있었는데 눈에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박성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앞을 봤습니다. 차 안이 조용했어요. 요양원 마당 나무가 바람에 조금 흔들렸습니다. 오이도 방향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진혁은 한참 뒤에야 오이도로 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박성준이 네. 라고 대답하고 시동을 걸었어요. 차가 요양원 주차장을 나설 때 진혁은 창밖을 봤습니다. 이제 다음 발걸음을 뗄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오이도 마을 재개발 공청회는 2024년 11월 첫 번째 수요일에 열렸습니다. 장소는 오이도 주민센터 강당이었어요. 40명 남짓한 주민들이 접이식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생선가게 사장들과 조개구이집 아주머니들, 오래된 슈퍼 주인, 이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강당 앞줄에는 마을 이장과 주민 대표들이 앉아 있었고 옆 테이블에는 구청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강당 안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게 뭐가 됩니까? 우리 가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목소리들이 섞였어요. 소희와 하은이는 맨 뒷줄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소희는 팔짱을 끼고 앞을 봤어요. 엄마, 우리 가게는 괜찮은 거야. 라고 하은이가 물었고 소희는 들어봐야 알아. 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강당 밖으로 오이도 바다가 보였어요. 11월의 바다는 낮고 잿빛이었습니다.
소희는 공청회 공고를 보고 이 자리에 온 것이었어요. 재개발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은이는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같이 왔어요. 엄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라고 했는데 소희는 그냥 두라고 했지만 내심 같이 와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은이가 곁에 있으면 뭔가 잘못돼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28년 동안 소희가 하은이를 지켰는데 어느새 하은이가 소희 옆에 서는 나이가 됐습니다. 강당 앞쪽 출입문이 열리면서 한국자재 직원들이 들어왔고 그 뒤로 짙은 회색 정장 차림의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최진혁이었어요. 마이크 앞에 서더니 주민들을 한번 둘러봤는데 시선이 강당 앞에서 뒤로 천천히 흘러오다가 맨 뒷줄에서 멈췄습니다. 소희와 눈이 마주쳤어요. 소희는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진혁이 먼저 시선을 내리고 준비된 서류를 폈어요. 손이 잠깐 멈췄다가 서류 위에 얹혔습니다. 박성준이 옆에 서 있었어요. 박성준도 맨 뒷줄을 봤는데 소희 쪽을 한번 봤다가 앞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은이가 소희 쪽을 봤어요. 엄마 저 사람 아는 사람이야 라고 물었는데 소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자재 대표 최진혁입니다. 라고 진혁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주민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당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소희는 저 남자가 왜 이 자리에 나왔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오이도에서 눈이 마주쳤던 날부터 예상한 것이었어요. 어떻게든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단지 그게 언제인가의 문제였을 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제가 결정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라고 진혁이 시작했어요. 준비한 자료를 한쪽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주민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재개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먼저 드려야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진혁이 말하자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28년 전 저는 이 마을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제가 내보낸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라고 이어졌어요. 1996년 1월 저는 제 아내를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임신 5달이었어요. 어머니가 가져온 진단서 때문이었는데 정신분열증이라고 적힌 종이 한 장 때문에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내보냈습니다. 라고 진혁의 목소리가 낮고 분명하게 강당을 채웠어요. 강당 어딘가에서 작게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민 중 한 명이 낮게 어머나 라고 했어요. 소희는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등이 곧게 세워졌어요. 마이크 앞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남자를 소희는 28년 만에 다시 봤습니다. 얼굴이 달라졌어요. 머리가 반백이었고 이마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목소리 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 진단서는 위조였습니다. 라고 진혁이 계속했어요. 어머니가 동네 의원 원장에게 돈을 줘서 만든 서류였고 저는 최근에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이어졌어요. 그 아내가 지금 이 마을에서 생선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쫓아낸 사람이 28년 동안 혼자 딸을 키우며 살았고 그 딸도 지금 같이 이 마을에서 일하고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진혁의 목소리가 한번 흔들렸다가 다시 잡혔어요. 강당 사람들이 숨을 참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강당 뒤쪽에서 하은이가 소희 손을 잡았어요. 소희는 앞을 보고 있었는데 눈이 붉어졌지만 고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중단합니다. 라고 진혁이 말했어요.
강당이 한 박자 조용했다가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박수를 쳤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마을 이장이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이미 받으신 보상금은 그대로 가지십시오. 추가 지원도 별도로 논의하겠습니다. 라고 진혁이 마무리했어요. 마이크를 내려놓으면서 다시 한번 맨 뒷줄을 봤습니다. 소희는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28년 만에 본 소희였어요. 공청회가 끝나고 소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강당 문 쪽으로 걸어가는데 진혁이 반대편에서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좁은 통로였어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혁이 멈췄어요. 소희도 멈췄습니다. 하은이가 소희 옆에 섰어요. 실례지만 아까 강단에서 하신 말씀이 우리 얘기예요. 라고 하은이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이 최하은 씨예요. 라고 물었는데 하은이가 잠시 멈췄다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박성준 부사장이 알아봤습니다. 라고 진혁이 말했어요. 그럼 당신이 내 아버지예요. 라고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강당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진혁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소희는 그 대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진혁을 보고 있었습니다. 진혁이 하은이에게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들으면서 소희는 28년 전 현관문을 나서던 새벽 공기가 생각났어요. 차가운 공기와 가로등 불빛, 그리고 배 위에 얹었던 손이. 28년이 흘렀고 세 사람이 좁은 통로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오리라는 것을 소희는 오이도에 와서 살면서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진혁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나타나도 이런 방식일 줄은 몰랐습니다. 세상이 소희가 생각했던 예상보다 훨씬 좁았어요. 강당 통로에서 세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공청회가 막 끝났고 주민들이 의자를 접어 옮기거나 335 이야기를 나누면서 빠져나가는 중이었어요. 통로 한가운데에 진혁과 소희와 하은이가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세 사람 사이를 분주하게 오갔지만 아무도 그 셋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일이 저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다들 느꼈는지 자연스럽게 그 주변을 돌아서 빠져나갔어요. 세 사람은 섬처럼 통로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강당 창문 밖으로 11월의 오이도 바다가 보였어요. 잿빛 하늘 아래 바다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갈매기 한 마리가 창가를 스쳐 지나갔어요. 진혁이 소희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소희 씨 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소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먼저 해야 하는 게 있어서 라고 진혁이 말하면서 한 발짝 물러서더니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강당 안에서 누군가 작게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희는 굳어 있었어요. 28년 전 현관문을 나서던 새벽이 생각났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허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두 장면이 머릿속에서 겹쳤어요. 28년이 한순간에 눌려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소희는 눈을 한 번 감았다가 떴어요. 앞에 서 있는 남자의 허리가 아직 굽어 있었습니다. 소희는 그 등을 봤어요. 반백의 머리카락이 불빛 아래 희끗희끗했습니다.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흘리지 않으려고 위를 봤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진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28년 늦었어요.
늦은 거 알아요. 그래도 말해야겠어요. 잘못했습니다. 라고 목소리가 떨리면서 말했어요. 이 말을 얼마나 오래 품고 있었는지 진혁 자신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소희가 대문을 나서던 그날 밤부터였을 수도 있었고, 오이도 수산시장에서 소희를 다시 본 날 밤부터였을 수도 있었어요. 어느 쪽이든 28년이 너무 길었습니다. 소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눈을 내려서 바닥을 봤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었어요. 오랫동안 이 말을 듣고 싶었는지, 듣고 싶지 않았는지, 그것도 이제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이 사람이 지금 허리를 숙이고 있다는 것만 알았어요. 그리고 하은이가 옆에 있다는 것도요. 소희는 하은이 쪽을 흘끗 봤습니다. 하은이는 소희를 보고 있었어요. 눈빛이 조용했습니다. 엄마가 결정하는 것을 기다리는 눈빛이었어요. 소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 걸렸어요. 소희가 아무 말 없이 바닥을 보고 있는 동안 강당 안은 점점 조용해졌어요. 이제 세 사람 외에 강당 안에 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진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희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전처럼은 안 돼요. 하은이는 제가 키워요. 당신이 곁에 있고 싶으면 하은이 허락을 받으세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8년 동안 혼자 살아온 사람의 말이었어요. 진혁이 하은이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버지라고 불러달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그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있는 동안 뭐든 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하은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강당 창문 밖으로 갈매기 한 마리가 방파제 쪽을 가로질렀어요. 바람에 물결이 일고 있었고 겨울 바다였습니다. 하은이는 28살이었어요. 아버지가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앞에 있는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이 아직 실감 나지 않았습니다. 하은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단 악수부터 해요. 라고 말했어요. 진혁이 하은이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하은이의 손은 소희를 닮아 단단했어요. 손마디가 굴었는데 생선을 손질하고 수조를 닦고 이른 아침 경매에서 상자를 들어온 손이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하루를 오랫동안 해온 손이었어요. 진혁은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소희는 그 모습을 봤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28년 동안 많이 울었는데 오늘 흘리는 눈물은 달랐습니다. 무거운 것이 아주 조금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28년 동안 쌓인 것 중에서 아주 적은 조각 하나가 떨어져 나간 것이었습니다. 다 내려간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내려간 것은 분명했습니다. 하은이가 손을 천천히 놓으면서 뒤돌아 소희 옆에 섰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공청회가 끝나고 세 사람은 강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11월의 오이도는 바람이 차가웠어요. 갈매기 몇 마리가 방파제 위에 앉아 있었고 바다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수산시장 가게 재개발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진혁이 말했어요. 그건 받을 수 없어요. 라고 소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런 마을 상인들 지원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개인 명의로는 안 받아도 되니까요. 라고 진혁이 말했어요. 소희는 잠시 생각하다 그건 마을 이장님과 얘기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은이가 낮게 웃었어요. 엄마는 진짜 라고 했고
세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웃음 비슷한 것이 흘렀습니다. 방파제 끝까지 걷다가 돌아섰어요. 세 사람 중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는데, 그래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세 사람 사이를 지나갔어요. 지린역은 주차장 방향으로, 소희와 하은이는 시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소희는 가게 셔터를 올렸어요. 수조 안에 활어들이 꼬리를 쳤습니다. 내일 새벽 경매 같이 가자, 라고 하은이가 말했고,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28년을 버텨온 두 사람의 밤이 조금 다른 무게로 시작됐습니다. 수조 물소리가 변함없이 일정하게 났어요. 활어들이 꼬리를 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희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가게 안을 한번 둘러봤어요.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그 느낌이 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수조 앞에 앉았어요. 오늘 하루가 어떤 날이었는지를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오래됐던 것이 끝나고 새로운 무언가가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앞으로 그것들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